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옳은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주변에는 놀러가거나 구경할 곳도 많지 않았고 친구들도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가끔 외롭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미난 게시물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유령이 출몰한다는 아파트에 대한 증언이었다. 마침 그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그 아파트는 오래전 화재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7층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복도 끝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주민들이 많았다. 나는 그 이야기가 우습게만 느껴졌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밤이 되기를 기다린 후 나는 플래시라이트와 휴대폰을 챙기고 그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컴컴했고 사람의 인기척도 없었다. 이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내 발걸음에 회색빛 먼지가 일어섰다. 7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때 찬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기분이 이상해졌다.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졌다. 빠르게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은 됐지만 계속 걸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곳에 정말 뭔가가 있음을 느꼈다. 복도 끝 작은 창문에서 길게 늘어진 머리칼을 가진 여자가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내 존재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내 눈이 그녀를 응시하는 그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한기를 느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복도에서 눈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놀라서 뒷걸음질을 칠 무렵 무언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발밑을 비추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전기 코드였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 고개를 들어봤을 때 복도 끝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사라졌고 이상한 기운도 가셨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잠시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유령을 본 것일까? 긴장 속에 밤이 새도록 잠을 설치며 그날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그 여자의 이미지는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다. 그 후로 나는 그 아파트 쪽으로는 아예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씩 그 아파트 방향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내 잠을 깨웠다. 이제는 무서움이 조금씩 습관처럼 느껴지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부산에서 살던 친구가 갑작스레 내게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마치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기라도 한 듯 내가 겪은 그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그 아파트에 대해 들었고 믿을 수 없겠지만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결심했다. 두려움과 맞서기로 그렇게 친구와 함께 꾸준히 아파트를 찾아가 조사하면서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기로 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동행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거리를 거닐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바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곤 했다. 내 삶은 반복적이고 지루했지만 그런 일상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 통의 이메일로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켜고 늘 하던 대로 이메일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스팸 메일함을 열었을 때 난 좀 이상한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고 주소는 알아볼 수 없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다. 제목은 단순히 뜨거운 밤이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보니 거기엔 어디선가 본 듯한 낡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은 오래되고 허름한 여관의 방을 찍은 것이었다. 눅눅한 공기가 느껴질 것 같은 그 방의 침대 위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불분명한 형체가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곧 보게 될 거야.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그저 스팸 메일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즉시 삭제했다. 그러나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 동안에도 그 사진 속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피곤했던 탓인지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하철은 내가 모르는 역에 정차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역명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았다. 황급히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려고 했으나 지하철 문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닫혀버렸다. 당황한 채 플랫폼을 따라 걸어가던 중 나는 아까 본 낯익은 여관의 간판을 발견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여관은 사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나는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곳으로 들어갔고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성이다가 안쪽 방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밀자 그곳은 정말로 내가 이메일에서 본 바로 그 방이었다. 낡고 칙칙한 공기, 눅눅한 침대, 그리고 그 위에 분명히 사람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 형체는 점점 더 또렷해지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그것은 나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몽롱하게 뜨고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혼란과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빈 플랫폼에 서 있었다. 정신이 들어보니 난 여전히 지하철 안에서 깨어나지 못한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역에 닿아야만 했다. 지하철은 다시 움직였고 결국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역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그 경계가 무너진 듯한 상태에서 나는 파김치가 되어 잠에 들었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날 밤에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 여관을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대신 출근길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낯선 이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어쩐지 그 사진 속 문구가 다시 떠오르곤 한다.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곧 보게 될 거야. 그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조심스레 일상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다시 그 여관과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 삶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인지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유진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밤 공기는 약간 싸늘했지만 여름 특유의 습기가 여전히 공기에 남아있었다. 유진은 귀가 길에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이 거의 없는 막차를 탔다.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따라 지하철 내부는 유난히 더 조용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지하철 안에는 몇몇 승객들만이 앉아있었고 그들 모두 피곤한 얼굴로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해질녘책을 읽다 놓쳐버린 페이지를 다시 펼쳐들고 집중하려고 했었다. 그때 문득 지하철 전등이 깜박이더니 곧이어 한 차례의 정전이 일어났다. 불이 꺼진 순간 유진은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다. 잠시 후 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 유진은 눈앞의 풍경에 놀랐다. 조금 전에 비어있던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검은 모자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이었고 얼굴 전체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하철은 점점 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창밖을 바라보던 한 승객이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점점 치켜세워졌고 곧이어 억제할 수 없는 누름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위기가 한층 더 낯섦과 공포로 뒤덮였다. 유진은 아무도 그 승객을 도우려 하지 않자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검은 모자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의 눈은 깊고도 어두운 구멍처럼 보였으며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곧이어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몸이 이상하리만치 부자연스럽게 부서지며 일어선 것이 느껴졌다. 믿을 수 없이 길게 늘어난 팔다리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며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은 거의 인간이 아니었다. 유진은 경악한 얼굴로 그 모습을 쳐다봤다. 마침내 지하철이 역에 멈춰서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사라짐과 동시에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말 못할 공포와 혼란스러움이었다. 승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아까 울던 승객은 더 이상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유진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했다. 자신의 정신이 어떤 트릭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서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귀가 길은 이제 전혀 전과 같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자꾸만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 검은 모자에 가려진 사람이 서서히 다가왔고 유진은 몸이 움직이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 땀 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현실과 꿈의 경계는 점차 무너져 내렸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전화기를 통해 친구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내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유진은 그 반응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알아내지 못한 진실은 더 두려운 법이었다. 무언가가 끊임없이 그날의 사건을 되새기게 했고 결국 유진은 직접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그 지하철 노선을 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다시 탑승한 막차.
유진은 그 검은 모자를 쓴 이와의 재해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초자연적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 차가운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떴다. 그가 마주한 것은 검은 모자 속 얼굴이 아니라 창밖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세계였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둠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자신이 여태껏 찾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